안녕하세요. 참으로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제가 직접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신청하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솜씨가 어설프고 부족할지라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저는 24 나이에 남편을 만났었습니다. 중매를 통해서 처음 만나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을 결정지었던 사이였었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중매를 안 통했으면 남편 같은 사람하고 그때 결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저보다 조건적인 배경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우세였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저보다 나이가 9살이나 많았으니까요. 꽃다운 24세 굳이 얼굴도 이름도 그 존재조차 이전에는 모르고서 살았던 9살 연상의 남자에게 덜컥 시집가고 싶지는 않았었네요. 당시 저 좋다고 쫓아다녔던 3살 연상의 어떤 오빠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오빠는 문제가 있었다면 남자로서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장래 희망이 어려서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한량이라고 말하던 그런 남자였는데 제 부모님이 저를 그런 남자에게 시집 보내실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능력 없고 계획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 오빠가 한심스럽기는 해도 그 느긋한 태도가 좋았고 편안했었는데 결혼은 현실이었기 때문에 차마 이뤄질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은 집안 배경도 제법 그럴싸한데 본인의 능력도 충중한 편이었고요. 손기술을 인정받아서 여기저기 남편을 찾고 부르는 곳이 많았습니다. 일처리에 있어서 매사 꼼꼼하고 성실했어요. 대신에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기도 했었죠. 기술자라서 성격이 좀 그랬었나 봅니다. 자식이 연애로서 절대 장가를 못 갈 것 같으니 시부모님이 중매를 통해서 며느리를 찾고자 하셨었죠. 제가 이건 나중에 알았던 사실입니다만 저 이전에 다른 며느리감들을 염두에 두셨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남편과 4살 차이가 나는 여자였었고요. 활발하고 생활력도 강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장녀라서 그랬나 봐요. 하지만 자기 고집이 강한 남편과 자기 주장이 분명한 그 여자는 서로 안 맞았던 거예요. 불과 불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초장부터 시부모님한테 맞는 말씀만 올리더래요. 따박따박 맞는 소리만 맹랑하게 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시부모님이 그때 결심하셨대요. 손끝 야무지고 생활력도 좋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순종적이고 시댁에 잘할 며느리면 된다고요. 일단 사회 경험이 적으며 어린 나이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부모님의 눈에 만족스러웠던 중매 대상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이미 표정부터가 어리숙한 것이 헛똑똑기 같아 보여서 그것이 참 마음에 들더구만. 결혼하고 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시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때도 지금도 사실 계속 아리까리하답니다. 저는 스스로를 똑부러지는 멋쟁이 아가씨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점차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야물딱지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고 태도를 갖춰갔던 것은 시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들었던 후유증 때문이기도 했었네요. 그 시절 여자치고 저는 운 좋게도 시댁 때문에 고생을 거의 안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워낙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도 그 점을 너무 잘 알아서 차라리 저를 회유하고 가깝게 지내보려 했지 저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면서 척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과 남편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모친과 아내가 마찰을 일으키면 무조건 모친의 편을 드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아내의 편을 드는 애처가도 아니었죠. 누구의 편도 아니었고 항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가려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과정 또한 귀찮아하면서 안 끼어들려고 하는 편이었고요. 어머니가 잘못하셨네요. 김장으로 올해 갑자기 그렇게 많이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해야죠. 왜 이 사람한테 일을 더 시킵니까? 이 사람은 김치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아니 그게... 아휴, 석중아. 그럼 이 애미가 나이 먹고서
젊은 사람보다 고된 김장 일을 더 하라는 거냐? 그러길래 왜 김장을 많이 하시냐고요? 누구 먹으라고요? 누구기는 우리 식구들이지. 다 같이 먹자고 이러는 거지. 석중이 너도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 너를 위해서야. 저를 위해서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린 적도 없는데요. 어머니, 김장일로 이 사람과 투닥거리시는 것도 그만 좀 하시고요. 위가 안 좋아서 속 쓰린다 어쩐다 하시는 분이 김치 많이 잡수셔서 대체 뭘 하시게요? 큰 이모만 봐도 알잖아요. 외가 식구들은 체질상 매운 게 안 받아요. 매운 김치 많이 잡수시고 어머니 위에 병나서 쓰러지셔도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때 며느리한테 간병 받겠다고 이 사람 부려드시면 그 피해는 저한테까지 오거든요. 그런 건 정말 사양입니다. 정말로 저를 위하신다면 김장부터 크게 일 벌리지 마시라고요. 결혼하고서 두 번째 맞이하던 김장 때였을까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작정하고 혹사시키려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감지한 제가 너무 하신다고 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좀 벌이게 됐었고 시누이까지 저한테 고분고분하지 못하다면서 욕을 막 하길래 너무 속상하고 서러워서 남편한테 투정을 좀 부렸었습니다. 김장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겁이 나 죽겠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시어머니한테 직접 단판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일가를 던진 남편에게 속으로 놀랐으며 멍하게 넋이 나간 시어머니를 보면서 괜히 제가 속으로 죄송스러워질 지경이었죠. 시누이는 남편을 향해서 싸가지 없는 녀석이라고 투덜거렸지만 크게 뭐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러나 저러나 시부모님께선 딸보다 아들을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시누이가 아무리 잘해도 출가 외인이었고요. 남편은 아무리 태도가 불순하고 싸가지 없고 무정하여도 대를 이을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누이는 상대가 안 됐죠. 아무튼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에 대해 파악을 더 정확히 하게 됐었고 오히려 시어머니 시누이하고는 전보다 조금이지만 더 가까워졌었네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였던가? 시어머니께서 제 친정을 약간 낮잡아 보듯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그게 안 잊혀져서 계속 앓고 있다가 남편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대답에 저는 기가 막혔었죠. 요 며칠 계속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불편해 보였던 게 고작 그런 일 때문이었어? 그렇게 나약해 빠져서 세상은 어떻게 살래? 자식들은 어떻게 키울 거야? 그리고 당신 친정이 좀 빠지는 건 사실이잖아. 어머니가 틀린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욕을 하신 것도 아니고 담백한 말투로 사실만 얘기하셨을 뿐인데.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이 사돈 집안을 우습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내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속상한 거라고요.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네. 정신 차려. 당신 그거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 네? 뭐요? 자격지심? 저는 태어나서 그때 자격지심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게 처음이었네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띵 하더라고요. 정말 분한 건 남편의 말에 반박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짚어보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 친정을 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별 생각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받아들이는 제 마음속에만 폭풍우가 쳤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어머니께 며느리 된 입장에서 말투 좀 고치라고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결국 남편의 촌철살인을 듣고 나서 입을 꾹 다문 뒤 그 일을 가슴속에나 묻어둔 걸로 끝냈었죠. 남편이 항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는 것은 나쁘지 않았지만 잘난 척을 하면서 저를 깔보는 것은 솔직히 그때마다 힘들었더랬죠. 이런 남편과 자식을 낳고 키우는 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슬하에 자식 넷을 두었어요. 일남 삼녀인데요. 딸, 아들, 딸 순서입니다. 셋째까지는 어릴 적에 애들이 자기 아빠의 사랑을 잘 못 받았어요. 남편은 자기 자식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큰다고 믿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말이 되나요?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크죠. 육아에 있어서 무심하고 배려 없는 남편 때문에 저만 작살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네가 고생이 많다고 하셨을까요? 항상 속으로 당신의 아들이 더 낫고 더 아깝다고 생각을 쭉 해오셨던 분이라서 보상 심리인지 제가 고생하고 힘들어하면 좋아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러셨던 분이었는데 제가 애들 낳고 키우느라 소갈이 많이 하는 걸 보시면서 생각이 바뀌신 모양이었어요. 신우이는 저한테 남편 욕을 하면서 슬쩍 친해지게 되었고요. 저는 어릴 적에 되게 가난했었고 말 그대로 쫄쫄 굶으면서도 지내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공부를 잘했겠나요? 학교를 잘 나가는 것조차 어려웠던 제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안 지나봤던 길을 제 자식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셈이었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에 열중하지 못했던 저였는데 자식들은 공부를 잘 시키려다 보니까 솔직히 식은땀이 줄줄 나더군요. 자식들이 저한테 학교에서 배운 걸 물어보고 질문하면 그때마다 얼마나 난감했던지 모릅니다. 남편이 협조적이어야 자식들한테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러진 못했으니까요. 셋째까지는 정말 키우는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악발이 정신이 됐었고 더 똑부러지는 엄마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네요. 없는 시간을 내서 짬짬이 책도 읽고 맞춤법 교정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려고 신문도 찾아 읽고 그랬던 저였네요. 이런 게 나중에 도움이 됐으니 신기합니다. 남편이 47에 결국 자기 사업을 따로 차렸었거든요. 제가 넷째인 막내딸을 품에 낀 채로 남편 사업장에 가서 일손을 도왔었죠. 글 읽는 습관이 들었었기에 전문 용어가 가득한 서류만 아니면 금세 눈으로 잘 훑어서 분류를 해놓을 수 있었고요. 남편이 나라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업 방향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다고 말을 하면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게 대략 어떻게 된 흐름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남편도 저를 은근히 인정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독불장군이었고 혼자 잘난 맛에 취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의지하는 법은 없었네요. 잘 되면 무조건 스스로의 공으로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소리에도 정말 인색했고요. 하지만 잘 안 되고 남 탓 안 하고 스스로의 탓으로 여겼으며 그 한결같음에 어느새 저도 길이 될 대로 들어서 그렇게 옆에 붙어서 살았네요. 저희 큰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무렵에는 감사하게도 남편의 사업장이 그럴싸하게 자리를 잡은 뒤였답니다. 하지만 큰딸의 결혼 이야기는 전혀 달갑지 못했었어요. 그때 큰딸이 25이었는데요. 땡전 한 푼 없는 2살 연상의 남자하고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체 왜 결심을 하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강력한 확신을 준 남자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의 환상에 젖은 큰딸의 눈을 바라보며 제가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안 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 거지 같은 놈하고는 절대로 안 돼. 그건 네가 스스로 가시밭길에 들어가는 꼴밖에는 못 되는 거야. 하지만 엄마도 원래 아빠 말고 돈 없는데 성격 좋고 편안한 분이랑 결혼할 생각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는 정말 별소리를 다 했었구나. 그건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나가듯 말을 한 거고 지금 네 아빠하고 결혼해서 내가 잘 사니까 너도 태어나서 잘 자란 거 아니겠니? 그리고 조건 이런 거 다 떠나서 만난 지 겨우 반년 만에 결혼을 정해? 너무 성급해. 더 고민하고 진지하게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아. 엄마하고 아빠는 중매로 만나서 바로 결혼하셨으면서 왜 연애 반년 기간을 보고 짧다고 그러세요? 얘가 대체 왜 이래? 늘 차분하고 생각이 깊은 게 우리 집 장녀 아니었어? 너 이러는 거 너답지 않게 머리 좀 식혀. 저라고 해서 마냥 효녀 큰딸이라는 소리가 좋은 줄로만 아세요? 그놈의 든든한 장녀 소리 저 이제 듣기 지겨워요. 싫다고요. 그 오빠는 다정하고 자상하고 저를 최우선으로 배려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살면서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이니까요. 언제나 나이보다 성숙한 큰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딸이 어릴 적에 유독 엄하게 잡기도 했었지만 의지를 많이 한 자식이었죠.
제가 기대는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알지 못했던 큰딸의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마냥 어리광을 부리면서 받기만 하는 것도 해보고 싶었다는 큰딸의 고백에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첫째가 잘해야 동생들이 보고 배울 것 같아서, 그래서 육아 초보에 뭘 아는 게 거의 없었던 옛날에 저는 무작정 큰딸을 다그치고 잔소리만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게 큰딸의 가슴속에 서름으로 남았었나 보더라고요. 마냥 기댈 수 있는 따스하고 정 많은 남자한테 끌린 걸 보면 말이죠. 큰딸에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혼을 하게 둘 수는 없었고, 도움을 청한 곳은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그래, 너도 25인데 네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끌고 갈 때도 됐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대신 결혼식까지만 지원해주고 끝이야. 살림 차려서 사는 건 알아서 해야 된다. 일절 돈 주는 건 없어. 지원은 없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라. 네? 아빠, 그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다. 아빠 너무 책임감 없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지원을 안 해주세요?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여력이 되시는데 안 해주시는 건 진짜 이건 아니죠. 너야말로 책임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결혼하겠다고 빡빡 우기면 어떻게든 부모가 그 뒤에는 알아서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만 한 거야? 그럼 너의 책임은 무엇이야? 나는 네가 대학 나온 것까지 지원해줬으면 부모로서 도리는 다 했다고 본다. 부모가 돈 안 대준다는 이유로 흔들릴 결혼 같으면 그건 애초에 사랑도 뭣도 아니었던 것이지.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남편의 냉정한 태도 앞에서 큰딸은 할 말을 잃은 눈치였습니다. 남편이 자식들의 유년 시절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무정한 아빠이기는 했었으나 한 번도 뭘 안 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납득이 가는 선에서 다 들어줬었죠. 남편은 본인 말 맞다나 할 도리는 다한 셈이라고 볼 수 있었고, 큰딸은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크게 상했고 부모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실망을 했다며 연락을 끊고 그 뒤로 잠적을 했었죠. 저는 걱정이 되어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큰딸이 인생의 쓴맛을 봐야 정신 차리니까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입니다. 이때 둘째하고 셋째가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면서 이 다음에 절대로 대도 않는 상대랑 결혼하겠다고 집에 알리는 일은 없게 해야겠다면서 그런 다짐들을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큰딸은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집을 나왔으니 단둘이 알콩달콩 살림을 차려서 어떻게든 해보자고 큰딸이 그 남자한테 말을 했었다네요. 진담 반 떠보는 거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알게 된 것은 그 남자가 형편이 안 좋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빚이 있었다는 사실이었고요. 큰딸이 부모로부터 아예 외면을 받은 것 같자 그 남자가 3개월 만에 본색을 드러내면서 오만 짜증을 다 냈었다는 겁니다. 역시 큰딸을 온갖 가머니설로 깨어낸 것에는 집안 배경을 보고 접근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큰딸은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마냥 갑자기 정신이 확 들고 가슴이 싸하게 식어서 그 남자에게 깔끔한 이별 통보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먼저 숙이고 들어와서 공손한 태도로 사과까지 했었고요. 자식들의 그런 모습에 어느 부모가 마음을 안 열겠나요? 제가 눈물로 큰딸을 그때 보듬어줬었네요. 큰딸은 28에 작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2살 차이니까 그때 사위는 30이었네요. 사위가 아주 성격이 시원시원하고요. 듬직합니다. 큰딸이 사위 몰래 저한테만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던 남자하고 예전에 그때 결혼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랬죠. 맞사이는 성격이 거침없고 인물도 무척 남자다운데 저희 아들은 성격이 조용한 편이고 어렸을 때부터 생김새도 얌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친손자를 어찌나 예뻐하셨던지는 몰라요. 보고 있으면 그저 웃음이 난다고 하셨었죠. 하도 품에 끼고서 싸고 도셔서 그 누구도 아들을 혼내지 못했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릇없는 녀석으로 자라지는 않았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학창시절에 거친 남자애들 사이에서 마음고생을 꾀한 모양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대견하게 극복을 잘 해냈었고 대학도 아주 좋은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집안에 잔치가 열렸었죠. 늘 기특하고 자랑스러웠던 아들은 명문대회를 나온 뒤에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쾌거를 이룩했답니다. 하지만 들어간 지 2년 만에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이유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데 늘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무실에 함께 있으려니까 숨이 막혀서 이제는 못 견디겠다고, 남의 돈을 버는 일은 그만하고 자기 돈을 직접 버는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 또한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아들이 아무래도 자기 아빠를 동경해온 모양이었어요. 남 밑에서 일 안 하고 자기 일을 하는 남자가 멋있어 보였나 봅니다. 하, 어떻게 들어간 대기업인데 솔직히 반대하고 싶었어요. 남들도 다 힘들게 회사 생활하면서 참고 사는 거니까 그냥 조금만 더 견뎌보면 안 되냐고 그러고 싶은 게 본심이었죠. 제 아들이니까 제가 알았어요. 이 녀석은 자기 일을 할 성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일 줄 알았는데 정말 의외로 아들의 뜻에 동조를 해주었어요. 초기 사업 비용도 대준다고 하였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업을 벌일 그릇이 된다고 당신은 정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사내놈이 저렇게 뜻을 품었으면 한 번쯤은 직접 부딪혀 봐야지. 그러면서 세상을 배우고 깨우치게 둬야지. 아니면 나중에 그때 못 해봤던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두고두고 그 속에 한으로 남을 거야. 그래요? 당신이 그런 속셈이라면야. 알겠어요. 나도 그냥 지켜볼게요. 남편의 속내를 듣고 나서야 저도 따르기로 했었죠. 그리고 아들은 애석하게도 자기 사업을 말아먹었습니다. 타고난 사업 감각이 부족했고 성향이 맞지도 않았죠. 다행인 점이라면 아들이 실패를 인정하고 즉각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때 자기 매형한테 상담도 받고 조언도 받으면서 마음의 정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사업을 완전히 접은 아들은 다시 회사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중견기업에 들어갔고요. 초등학교 교사 며느리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며느리가 사근사근하면서도 차분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비롯하여 모두가 마음에 들어 있었고요. 저희 집 셋째는 어릴 적부터 사내아이 같은 면모가 있었어요. 활발했고요. 자기 오빠한테 맨날 맘먹으면서 자기 할머니한테도 가끔은 대들면서 할 말을 다 할 만큼 대범한 성격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교우 관계를 쌓는 것을 더 좋아했고 공부에는 큰 흥미가 없었죠. 둘째랑 셋째는 당시에 집에서 지원해줬던 교육 환경이 거의 같았건만 결과가 그렇게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들인 학원비에 비해서 성적이 못 나오거나 말거나 주눅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잔소리 듣고 혼이 나도 그때만 잠시 의기소침해했고 금방 회복하는 성격이었죠. 저도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할 때도 많았고 감정적으로 너무 자식들을 잘못 혼낸 적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혼내고 나도 저 스스로 후회가 되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첫째 큰딸은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사실 혼낼 건덕지도 없었고 주로 둘째랑 셋째를 같이 혼내게 됐었는데요. 저도 참 못난 엄마인 게 아들보다 딸이 만만했나 봅니다. 셋째한테 더 감정적으로 굴었거든요. 혼내고 나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정말 고맙게도 셋째는 금방 혼자서 훌훌 털어버렸어요. 저에게 먼저 다가와줬고요. 셋째가 어릴 적에는 뭐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벼운 성격의 아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면이 무척 단단한 아이였던 것이더라고요. 쉽게 상처받지 않았고 뭐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였어요. 저는 셋째를 보면서 자식들 중에 가장 자기 아빠를 닮은 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네요. 남이 뭐라고 떠들든 자기 자신의 내면은 그대로의 모양을 유지하며 자기만의 길을 묵묵하게 가는 면이 정말 닮았더라고요. 셋째는 그런 대학도 서울에 있었던 건가 싶은 약간 수준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대학 간판 같은 건 셋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대학교 2학년 때 셋째는 다른 데 몰두하다가 학업을 게을리해서 학사 경고를 한 차례 받기까지 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셋째가 대학을 나오고 나서 아르바이트나 기껏 전전하며 지낼 거라고 생각했었고 부모로서 마음의 준비를 하며 각오도 다지고 있었답니다. 대학교 졸업이 목전이었는데 취업 준비는 전혀 안 하던 모습을 봤을 때도 그러했었고요. 하지만 셋째는 졸업하자마자 자기 대학 동기 한 명하고 둘이 의기투합해서 창업을 해버렸습니다.
사무실 공간 하나만 딸랑 빌린 게 끝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은 어떻게 파니? 그리고 액세서리인지 그런 걸 인터넷에서 팔면 누가 산다고 그래? 이유는 남는 구조 맞지? 혼자도 아니고 둘이서 하는데 그런 가뜩이나 얼마 없는 이윤도 나눠 가지는 거니까 아휴 걱정이 좀 되는구나.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구상은 작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신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어리잖아요. 이렇게 겁도 없이 일 벌리는 거 이때 아니면 언제 또 해보겠나 싶어서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왜 나오는 건지 셋째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싱글벙글 아주 재밌다는 듯이 그저 웃고만 있으니까 그런 셋째가 좋아 보여서 차마 만류도 못하고서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인터넷에서 그런 걸 팔아봤자 홍보가 되겠냐고, 누가 어떻게 알고서 사겠냐고 회의적이었고 그런 판매 구조 자체를 당시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가 남편 몰래 셋째한테 어려운 일 생기면 말하라고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그랬었죠. 무척 반색하던 셋째는 몇 달 뒤에 저한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고요. 저는 약속했던 게 있으니 받을 생각을 안 하고서 그냥 500만 원을 내어주었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있나 싶었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소비자가 직접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석을 조합해서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액세서리가 제법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셋째가 저한테서 500만 원을 빌려갔던 건 그때 잠깐 현금이 그만큼 필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저에게 500만 원도 갚았으며 사업이 잘 돼서 규모가 조금 커졌어요. 매출도 꾸준히 잘 나고 있었고 말입니다. 사무실이 번듯해졌을 무렵 셋째는 같이 창업을 시작하였던 동업자에게 다 넘기고 자기는 그 대가로 얼마간의 돈을 좀 챙긴 후에 그 일에서 아예 손을 뗐습니다. 그만둔 것이었죠. 그걸 두고 셋째가 고민이 좀 있었는데 남편이 상담을 해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서 셋째가 고민 끝에 직업 창업을 했던 액세서리 사업에서 손을 털었던 것이죠. 시작했던 때엔 주변에 오려만 샀었으나 그만둘 때에는 주변으로부터 아깝고 아쉽다는 소리를 들었던 셋째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더 해보지 않고 그만두면 셋째가 괜히 동업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나 셋째는 판단력이 좋았던 것이었죠. 처음 시작했던 때에만 신선한 느낌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을 뿐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운 사업이라는 걸 간파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그런 감각을 타고난 인물이었고요. 그런 건 노력한다고 다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타고난 동물적인 감각이라 봤거든요. 그래서 셋째가 그때부터 대단해 보였고 자기 아빠를 확실히 닮았다는 걸 새삼 느꼈네요. 셋째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양 외국 디저트 종류를 많이 갖춰놓고서 커피숍을 차렸습니다. 디저트류가 여러 때는 커피숍을 그때 차렸던 것 자체가 셋째는 성견 지명이 있었어요. 그런 게 곧 유행이 되더라고요. 셋째는 본인하고 아주 잘 맞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요. 사돈댁이 큰 슈퍼를 3개 운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중 한 개는 사위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셋째하고 사위하고 둘 다 돈 감각이 좋고 기민한 것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고 했을 때 남편이 바로 찬성을 했었죠. 딱 보니까 서로 잘 만났네. 결혼하면 둘이 아주 잘 살겠소. 금방 결혼을 입에 올리던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환갑을 지나서부터 아팠거든요. 약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까 싶을 만큼 하루에 먹는 약의 양이 갈수록 많아졌었고요. 처음에 별로 큰일도 아닌 것처럼 수술을 받았을 때 그때 중요했던 것인데 그걸 몰랐었죠. 수술이 잘못돼서 몸 안을 잘못 건드려 놨었고 그 후유증으로 남편은 수술 전보다 몸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속에서 불길이 솟아나네요. 자식들이 눈물로 자기 아빠한테 꼭 받아냈던 약속은 바로 칠순까지는 무조건 살아계시기였습니다. 남편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며 큰 소리를 쳤었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겠죠. 그래서 셋째가 괜찮은 짝을 만났다면 굳이 결혼은 늦추지 말고 일찍 하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아니까 셋째하고 사위도 오래 안 끌고 금방 결혼을 했었고요. 남은 건 이제 막내였죠. 넷째 막내딸이요.
셋째까지는 나이 터울이 고만고만한데 넷째 막내가 혼자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다 엄마인 제 탓인가 싶어서 너무 미안한 나날이었습니다. 막내는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도 막내를 꽤 귀여워하셨습니다. 셋째랑은 다르게 애가 차분해서 자기 오빠한테 덤비지도 않고 까불지도 않아서 착하다고 하셨었고요. 막내는 은근히 애교가 많아서 자기 할머니한테도 먼저 쪼르르 다가가 옆에 앉아있고는 했었습니다. 배시시 웃는 걸 잘하던 아이였어요. 자식들이 다 크기 전까지는 남편이 자기만 알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리감이 좀 있는 아빠였습니다. 셋째까지는 학창시절에 자기 아빠하고 편하게 대화를 해본 일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막내는 달랐죠. 아장아장 걷던 어린 시절부터 자기 아빠의 사업장에 가서 시간을 보내던 자식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린 막내를 데리고서 남편의 사업장에 가서 자잘한 일손을 보탰었거든요. 그래서 막내는 자기 형제들과 다르게 일찍이 자기 아빠를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격은 제일 조용한 편이면서 자기 아빠한테 다가가는 건 성큼성큼 잘도 했었죠. 남편과 저는 막내의 덕을 많이 봤었어요. 부부 사이가 영 좋지 못했던 시기가 도중에 꽤 있었거든요. 무심하고 무정한 남편 때문에 속이 골마있던 제가 결국은 화가 터진 것이었고, 그런 저를 남편은 여전히 이해 못하면서 관계가 많이 나빠졌었습니다. 저는 그때 막내까지 다 키워놓으면 남편하고 반드시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부 사이가 냉랭하고 안 좋았는데 막내 덕분에 가끔 분위기가 풀어지곤 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남편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예시로 들며 저한테 처음으로 사과를 했었고요. 저도 그때 지난 30 다 잊고 앞으로 남은 날이나 남편하고 잘 살아보자고 마음을 고쳐먹었더랬죠. 저희 사이에 막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애교 많고 순하고 착한 막내는 자기 아빠가 처음 쓰러졌던 그때에도 얼마나 눈물바람으로 병원에 딱 붙어 있었던지 모릅니다. 셋째까지 결혼해서 가정을 잘 꾸리는 모습을 봐서 남편은 무척 흐뭇해하고 안심했으나 결국 넷째가 결혼하는 것까지는 못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칠순잔치까지는 꼭 하고 가겠다는 약속은 지켰으니 그것으로 봐달라고 말하던 남편 앞에서 저를 포함해 모두가 오열을 했었네요. 한평생 강인하고 잘난 모습으로 살았던 남편이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승에서 또 만날 텐데 뭘 그렇게 우냐면서 지금을 즐기면서 마저 인생을 살다 오라고 남편이 그렇게 말을 남겨줬을 때 이 사람은 참 한결같구나 싶어서 조금은 미소가 지어졌었네요. 남편은 자신이 저승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모두 각자의 인생을 성실히 잘 살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기어이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허전했지만 듬직하고 든든한 자식들이 있으니 저는 힘을 내서 남은 인생을 살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죠. 그래야 이 다음에 저승에 가서 남편한테 잔소리를 안 들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막내가 자기 아빠가 떠나고 나서 가장 힘들어 했었죠. 그럼에도 씩씩하게 일상을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했습니다. 셋째까지 다 결혼한 마당에 저는 굳이 막내한테 빨리 시집가라고 보채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왕이면 결혼을 느긋하게 했으면 싶었죠. 세상이 달라져서 이제는 점점 결혼을 늦은 나이에 하고 있다는 걸 저도 다 알았으니까요. 제가 잘 보는 드라마에 나오는 예쁜 여자 탤런트들이 나이가 찰 대로 찼는데도 결혼을 전혀 안 서두르고 있는 걸 알고서는 더욱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고 싶을 때 하면 될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막내가 저한테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이에요. 뭐? 네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니? 나는 네가 요새 아무도 안 만나고 다니는 줄 알았지. 어휴 세상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만났고? 내일이면 만난 지 딱 200일이에요. 어? 200일이면 보자. 6개월이 좀 넘은 기간인가? 결혼을 결정짓기에는 조금 성급한 거 아니니? 그럴 만한 확신이 있어?
결혼할 인연이면 만난 기간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엄마가 그러셨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제 인연 같아요. 네 아빠하고 내가 중매로 만났으니까 당연히 기간이 짧았지. 아이고야, 우리 막내가 결혼이라니, 시집을 간다니. 전혀 마음의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들어서인지 조금 놀랍구나. 일단 내가 차분히 생각을 해봐야겠다. 네? 생각이요? 저는 엄마가 당연히 바로 축하해 주실 줄로만 알았는데요. 결혼이 그렇게 쉬운 문제인 줄 알아? 내가 일단 어떤 사람인지 보고 결정을 해야겠으니 너는 그런 줄 알고 있어. 네. 그런데 엄마도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은행 다니는데 외모도 자기 관리도 여러모로 매사에 깔끔하고요. 취미도 책 읽는 거랑 영화 보는 거밖에 없어요. 엄마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 영화 보는 걸 정말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잘 맞더라고요. 교양 넘치고 매너 좋은 사람이에요. 이야기만 들어봐서는 참으로 그럴싸했습니다. 나이는 막내보다 3살이 많고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진을 보니까 외모도 그만하면 보통인 것 같고 성격이든 뭐든 다 무난한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막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다른 자식들한테 제가 연락해서 알렸죠. 그랬더니 첫째하고 셋째는 막내가 결혼한다는 건 몰랐지만 진지하게 연애 중인 건 몇 주 전에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는 아예 몰랐으나 대신에 며느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자기 언니들하고 새언니한테는 미리 알려놨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던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그래서 제가 의견을 구해보았더니 셋 다 공통적인 답을 내놓았는데요. 그건 바로 나이 차이 적당하고 은행원이라는 점도 괜찮고 본인들이 보기에는 외모도 아주 멀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 조건이 다 좋다는 것이었죠. 무엇보다 그쪽에서 먼저 막내한테 고백을 하면서 구애를 했었고 교제를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얘기도 그쪽에서 먼저 꺼냈었다네요. 막내에게 무척 적극적이라는 얘기였죠. 저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상대를 많이 좋아하고 적극적이어야 그 관계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부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셋째는 막내의 남자친구를 2차례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요. 막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셋째의 가게에 방문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한 번은 그때 가게 일이 바빠서 인사만 나눈 정도였고 다른 한 번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대화를 꽤 나눴었다고 합니다. 나무랄 데 없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뭐라고 해야 하지? 느낌이 싸하다고 해야 하나? 왜? 그럴 이유라도 있었니?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감이에요. 엄마, 제가 서비스직 종사자잖아요. 그래서인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과 가짜로 꾸며낸 가시적인 모습이 다르다는 걸 언제나 생각하고 살거든요. 사람이 다 괜찮아 보이는데 어딘가 묘하게 가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랑은 달라요. 원하는 이미지를 딱 꾸며서 가식으로 부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리 친형이 사업하다 날려먹은 걸 도와주느라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 나이 먹고서 모은 돈이 얼마 없다는 점도 솔직히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았고요. 셋째는 본인이 너무 예민하게 이것저것을 따지고 돈 문제를 파고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동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셋째가 감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무시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막내는 워낙 순한 성격이라 상대의 이모저모를 막 뜯어보고 이리저리 잴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집안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첫째부터 셋째까지 결혼해서 다 유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으로 그 남자는 충분히 막내가 어떤 수준의 배경을 갖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겠죠. 혹시 만만해 보이는 막내를 작정하고 꼬드긴 건 아닌지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계획하고 결혼을 해내려는 수작질이 아니었을지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얼굴 보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해서 날짜도 정해졌지만 저는 진실된 면모를 마주하려면 다른 자리에서 다르게 만나는 것이 낫겠다 싶었어요. 사실 이건 제가 낸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남편이 꿈에서 나왔었어요.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 꿈에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참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딱 제 꿈에 나온 거예요. 낚싯대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잡히나 안 잡히나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서는 뜬금없는 소리를 해댔는데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죠. 간만에 남편의 잔소리를 듣자니 열이 받은 채로 제가 눈을 떴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나니까 이상하게 남편의 뜻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강태공이 되어볼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리기는 아까워 처박아둔 옛날 옷들이 가득한 서랍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옷들에는 옛 추억까지 함께 담겨 있는지 옷을 꺼내 입어보자 그 시절의 기억도 밀려오더군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걸 증명하듯 돈 아끼고 살라면서 남편이 쓴소리를 해댔던 때 제가 서러워하면서 저렴한 옷을 파는 시장에 가서 구매했었던 몇 벌의 옷. 그게 세상에나 아직 남아있었더라고요. 그때의 옷으로 꽉 갇혀 입고서 막내의 남자친구가 일한다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사이를 제가 직접 저인 걸 알리지 않은 채로 만나볼 심산이었죠. 허름하게 입고서 일부러 들어갈 때도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모자도 일부러 어설프게 기운 모양으로 눌렀었고요. 옛날에 시어머니께서 손 심심하다고 직접 만드셨던 손가방. 저에게는 일종의 유품으로 남은 그것에는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죠. 그 손가방만 딸랑 쥐고서 어리숙한 눈빛으로 괜히 두리번거렸습니다. 예비 사이는 대출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인물하고 똑같이 생겼길래 괜히 반가운 마음으로 희죽 웃으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이가 물을 뜨려는지 자리에 있던 컵을 들고서 일어나며 저를 본 겁니다. 성큼성큼 제 쪽으로 오길래 저는 안내를 해주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죠. 곧 점심시간인데 기분 잡치게 하네. 저기요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은행 일 좀 보러 왔는데요. 상담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아주 차갑게 저를 내려다보며 말을 하길래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일부러 더욱 어리숙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말을 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사위가 인상을 확 쓰더라고요. 짜증나게 진짜 어디서 냄새나는 손을 뻗어. 귀찮으니까 저리 가세요. 여기는 할머니 같은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딱 보니까 돈도 없으면서 괜히 은행에 와서 돈 빌려달라고 헛소리나 할 생각이신가 본데 여기는 자선사업소가 아니거든요. 신경질을 내며 말을 함부로 하더니 심지어 돌아서면서 작게 욕까지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허허 웃으며 모자를 벗었고 종전과는 다르게 또렷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여기 지점장 어디 있어요? 지점장 있으면 당장 나오라 그러세요. 모든 사람이 다 들리게 외쳤으니 도저히 무시가 안 됐을 것입니다. 예비사위는 저를 바라보며 아주 귀찮게 됐다는 듯 한숨을 쉬었고 지적이게 생긴 분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며 본인이 지점장이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볼일을 보고 마침 들어온 참이었던 것입니다. 큰돈 맡길 일이 있어서 지점장 찾아왔습니다. 제가 200억 정도를 여기 은행에다가 맡길까 말까 지금 고민이 되는데 상담 가능하죠? 예? 얼마요? 이렇게 아니죠.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고객님, 안쪽으로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을 일찍 먹어서 그런지 출출하고 당이 좀 떨어지는데 믹스커피 있죠? 이왕이면 저쪽. 저 사람이 직접 타주는 걸 먹고 싶은데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지금 대출 창구가 놀고 있는데요. 저는 따로 마련된 공간으로 이동하며 예비 사이가 타주는 커피를 요구했고 지점장은 당연히 된다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VIP 룸으로 들어온 예비 사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며 숨길 수 없이 손이 떨려서 컵을 받치고 있는 쟁반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통장들을 확인한 지점장은 더욱 정중해져서 눈을 빛내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쩌나 커피 맛이 영 아니네요. 커피가 맛이 없으니 마음이 좀 흔들려서 제가 오늘은 당장 돈을 여기다가 못 맡기겠습니다. 예? 저기 고객님, 실례지만
혹시 다른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셨을까요? 그러셨다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글쎄요, 나는 모르겠고 맛없는 커피를 닫아준 이쪽이라면 이유를 알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 믹스커피를 잘 안 마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맛없게 타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속으로 제가 많이 놀란 참이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퉁명스럽고도 우아하게 말을 뱉은 뒤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점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굽신거렸고 저를 배웅하고자 했죠. 그러면서 예비 사이를 향해 눈빛을 매섭게 째리더군요. 예비 사이는 이제 거의 안색이 흙처럼 변해서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까는 그렇게나 빈정거리면서 말을 잘하더니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입에 거미줄이라도 친 줄 알았네요. 은행 밖으로 나와서 제가 주차해둔 차를 향해서 가자 지점장이 놀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렇게 비싼 차를 제가 타고 온 줄 알았더라면 차림새가 얼마나 허름하고 추레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든 예비 사이도 저에게 무척 공손했겠죠. 그런 짐작이 들자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은행 출입문 근처에서 망부석이 되어 입이 멍하게 벌어진 예비 사이 쪽을 힐끗하며 저는 지점장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아참, 저 커피 못하는 직원분한테 이 말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그쪽 결혼은 물 건너간 것 같다. 이렇게 말입니다. 커피 좀 맛있게 타라고 교육도 시키시면 더 좋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객님, 다음에 꼭 다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살펴가십시오. 역시 그 자리에 오른 것은 괜한 것이 아니라는 듯 지점장은 어리둥절한 눈치면서도 큰 고객이 될 수 있는 저에게 아주 깍듯하더군요. 가식이든 뭐든 이게 바로 참된 자세 아닐까 싶었습니다. 반면 부족한 예비사위는 마지막까지 출입문 근처에 멀뚱하게 서서 멍청하게 멀어지는 제 차를 바라보는 게 전부였지만요. 그냥 거기까지인 사람이고 인연이었나 봅니다. 지점장에게 결혼 운운하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에 바로 예비사위는 머릿속에 전기가 튀었을 것입니다. 곧장 앞불싸 싶었겠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겠나요.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귀한 막내딸을 굳이 그런 무례한 놈하고 결혼시킬 이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자마자 셋째에게 땡이라고 문자를 보냈었고요. 그걸 바로 확인한 셋째는 의미를 알아듣고 막내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제가 강태공으로 변신하여 낚시를 하러 간다는 걸 셋째는 알고 있었거든요. 결과를 확인한 셋째는 똑부러지는 말솜씨로 막내에게 상황을 다 설명하고 알려주었습니다. 막내는 깜짝 놀라면서도 즉시 저에게 미안함을 느꼈고요.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엄마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만약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분명 소갈이라 하며 고민 많게 살았을 테니까요. 아니다. 너무 속상해할 것 없어. 이렇게 밝혀질 운명이었던 거야. 이게 너의 복이고 나의 복인 셈이지. 저는 막내를 위해 더욱 덤덤하고 의연하게 반응을 해주었네요. 막내는 마음 굳게 먹고서 그놈하고 잘 헤어졌어요. 역시나 결혼을 노린 채 작정을 했던 것인지 그놈은 막내하고 헤어진다는 것 자체보다는 결혼이 깨졌다는 것에 분개하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겉만 번지르르 있고 은행원이었지 그 속에 든 알맹이는 싹 다 별로였어요. 유복하다 못해 자산가 수준이었던 집안의 막내딸하고 결혼을 못하게 된 것에 좌절을 하고 그놈은 한동안 반항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지점장한테도 엄청 깨졌으니 그럴만했죠. 막내는 결혼 생각 안 하고 자기 직장 생활이나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더니 그로부터 3년 뒤에 지금의 사위를 만나 결혼하였답니다. 순박하고 소박하고 수더분하고 집안 살림하는 걸 좋아하는 사위입니다. 너무 사람이 좋길래 다른 조건 안 따지고 제가 무조건 오케이를 외쳤었죠. 희한한 건 저뿐만 아니라 막내 사위를 딱 보자마자 모두가 마음에 들어했다는 겁니다. 가족이 될 인연이었나 봐요. 너무 사이좋게 다들 잘 지내네요. 지금 이러고 사는 모습을 보면 남편이 분명 씩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테죠. 안녕하세요.
저는 요 근래 생긴 일 때문에 깊은 우울증과 화병이 생겨서 밥도 잘 못 먹고 있습니다. 엄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말 좀 하라고 하는데 아시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익명이니 여기다가 하소연 좀 해도 될까요? 전 어릴 때 아빠가 엄마와 사이가 많이 안 좋았고 툭 하면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나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너에게 대물림을 해줄 수 없다며 매번 울면서 참으셨는데요. 저도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견딜 수 없더라고요. 아빠 역시 저에게 딱히 정도 없으셨고 매번 엄마만 괴롭히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신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었죠. 그러나 엄마는 속상하실 텐데도 이후 어떻게든 아빠 없는 티를 내지 않겠다며 식당에 나가 열심히 일하셨고 쓰러질 것 같은 피곤한 몸으로도 제 공부를 봐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등 정말로 힘들게 사셨습니다. 전 그런 엄마에게 늘 미안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학교를 졸업했고 시간이 지나 직장을 다니던 중 친구의 소개로 인해서 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좋은 느낌을 주고받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둘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게 되었고 적지 않은 기간 연애를 했던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당시 연애할 때에도 가끔 집에 놀러 가면 아버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저를 무척 예뻐해 주시면서 그때부터 예비 며느리라고 불러주셨어요. 본인 딸도 있으신데 얼마나 저를 예뻐해 주시는지 저도 자연스레 정이 가게 되었답니다. 어머님은 연애 때는 크게 마주치지 않아서 잘 몰랐고 결혼을 하고 나서야 직접적으로 겪을 일이 많았는데요. 가끔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좋다고 말했더니 즐겁게 들어주던 친구가 약간 쎄한 소리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듣고 당시에는 좀 기분이 나빴지만 지나 보니 이것도 어느 정도 아예 없는 소리는 아니구나 싶었어요. 시부모님 한쪽이 괜찮으면 다른 한쪽은 엄청 심하게 괴롭힐 가능성도 있어. 너도 너무 안심하지 말고 있어봐. 그때는 가볍게 넘겼지만 솔직히 사람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건데 조금은 경계를 하고 있어 볼 걸 그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좋은 곳들도 놀러 다니며 간간히 저희 친정이나 시댁에 들러 식사도 하곤 했어요. 역시나 아버님은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진짜 자상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아가야 호칭으로 부르시더니 나중에는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며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정이야, 오늘 밥은 먹었니? 날씨가 들쑥날쑥하구나. 옷 잘 챙겨 입거라. 보통은 자기 아들에 대한 안부를 많이 물으신다던데 아버님은 전혀 그런 기색 없이 오직 저만 걱정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야, 정이야. 명진이 오늘 밥 챙겨서 보냈냐? 걔한테 빵 따위는 밥이 아니야. 제대로 챙겨서 먹여 보내야 된다. 네가 알겠지? 그런 건 원래 여자가 하는 거다. 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똑같이 제 이름을 부르며 말하는 거지만 어쩜 어머니와 아버님의 말투는 이렇게 다른 건지. 그때마다 거슬리기도 하고 때론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무척 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난 건데도 잊을 수가 없어서 떠올릴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건지 좀 속상합니다. 그날 저희 집에 갑자기 놀러 오셨는데 남편도 출장 가고 없는데 들리셨길래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연락도 없이 벨을 막 누르면서 문 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어드렸고 어색하게 차를 드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계속 집 주변을 보시면서 썩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하시더라고요. 명진이 내가 아주 귀하게 키웠어.
걔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칭찬했는지 몰라. 너 보고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신랑 얻느냐고 다들 부러워해. 잘 알아들어라. 알았지? 내가 아들 칭찬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사실이야, 사실. 뭐 너도 너희 집에선 귀한 딸이겠지만 말이야. 어느 부모에게 자식이 소중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이야기를 자꾸 저한테만 일방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아들 자랑을 하시는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길, 아니 어떤 대답을 하길 바라셔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간 전 머리가 멍해져서 내가 제대로 듣긴 한 건지 놀래서 다시 되묻게 되었어요. 그저 내내거리면서 답하던 저에게 갑자기 꺼내신 말씀이었는데요. 기가 찹니다. 남자들은 다 밖에서 일하느라 바쁘니까 여자가 잘 신경 써줘야 하는 거야. 너도 일한다고 명진이 밥 챙기는 거 소홀하면 안 되고. 내가 상견례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니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막아대던지. 아휴, 그리고 우리 명진이한테 꽃뱀 안 꼬이게 네가 잘 단돌이 해줘야 한다. 혹시 뭔 일 있어도 나대지 말고. 남자들은 다 알아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 네? 꽃뱀이요?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받아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랑곳 않고 차를 마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요즘 꽃밴들 잘못 꼬이면 완전 남자들 파탄내잖아. 명진이 외모에 결혼했다고 여자들이 뭐 안 붙겠어? 걔가 얼마나 인기 많았는지 너 모를 거다. 너 말고도 딸 준다고 난리치는 집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어머니, 순간 너무 화가 나더군요. 평소 내내거리던 저였지만 이땐 참지 못하고 받아치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가씨가 만약에 그런 남편 얻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남편 꽃뱀 안 꼬이게 여자가 잘 신경 써줘야 된다는 둥 그런 말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말에 어머니는 빈정이 상하셨는지 찻잔을 세게 내려놓으시더군요. 너는 무슨 애가 어른이 하는 말에 그렇게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받아치니?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겠니? 말하는 거 보니 너 어지간히 우리 명진이 이겨먹으려고 하겠구나. 내가 그래서 다른 애도 만나보고 결혼하게 하려고 했더니 에휴, 나오는 말마다 어쩜 이렇게 줄줄이 제 빈정만 상하게 하는 말인지 그래놓고 끝에 가서 모든 것은 제 탓으로 돌리는 어머니의 말투가 너무나 상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꽃뱀이라니요. 네 남편이 잠깐 바람필 수 있어도 다 참고 살라는 그런 구시대적인 소리가 어디 있는 건가요? 너무 황당해서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도 좀 놀라더군요. 아, 미안해, 정혜야. 엄마는 왜 안 해도 될 말을 하셨을까? 내가 대신 사과할게. 참, 나도 당황스럽네. 혹시 어머니 그런 거 관련해서 상처라도 있으신 거 아니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말을 굳이 하는 거야? 글쎄, 아빠는 내가 알기로 그런 문제 없어. 있으면 엄마가 절대 참고 살 성격도 아니잖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엄청 잘하는데. 엄마는 본인이 안 겪어봐서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남편 말을 들어보니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 저도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이 계속 토닥이고 달래주는 통에 속으로 묻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후로 어머니와의 만남은 자주 갖고 싶지 않더라고요. 만났다 하면 계속 본인 이야기만 하시고 자기 아들한테 잘하라는 말만 끝도 없이 하시니 며느리가 아닌 어머니 대신 남편을 넘겨받아 키우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무슨 회사에서 인수인계 해주듯 계속 말하시고 뭘 확인하려 드시니 도통 피곤한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전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해되시나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남편과 저 둘 다 아기를 간절히 원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기가 안 생긴 게 몇 년씩 되는 건 아니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머님 뭐가 답답하셨는지 이 상황에 또 껴서 한마디를 굳이 보태시더라고요. 정이 너 몸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네? 문제요? 어쩜 그렇게 대놓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말을 돌직구로 던지시는지 뭐라고 답을 해야 나도 속이 시원하고 선을 안 넘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 좀 짜증이 났어요. 어머닌 저렇게 거르지 않고 저한테 되는 대로 공 던지듯 말을 막 하시는데 전 답하는 거 하나조차도 제 기분대로 말하면 안 되고 다 생각하면서 말을 골라야 하니까요. 한숨이 저절로 나오려 하는데 그때는 다행히 옆에 있던 아버님께서 나서주시더라고요. 제 생각해서요. 당신 정희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당신은 자꾸 왜 나서는 거예요? 여자가 몸에 문제가 있으니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지. 예, 정희야, 넌 다른 말 필요 없고 당장 내일 산부인과든 뭐든 가서 검사 좀 받아봐라. 제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걸 보셨던지 아버님은 바로 말을 가로막으셨어요. 여보, 받을 거면 명진이랑 같이 가서 둘 다 받아봐야지. 뭘 정의만 받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 스트레스 받게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러면 될 일도 안 돼. 하나하나 다 제 편에서 말씀해 주시는 아버님을 보니 그나마 속이 풀리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론 좀 억울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도 결코 지지 않고 맞서시는 게 아니겠어요? 뭘 명진이까지 데리고 가요. 걔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걔는 1등 신랑감이고 문제가 없어. 정이 너만 문제야. 너만 받고 오면 돼. 괜히 네 남편 귀찮게 하지 말고 너만 가서 검사 받고 와라. 내 말 알았니? 정말 듣는 내내 정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고 무슨 저를 애 낳는 기계 취급하시는 것 같더군요. 기가 막혀서 대들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아버님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시고 분위기가 나빠지기에 그만 먼저 일어났습니다. 정말 아버님이라도 안 계셨다면 어쨌으려나 싶어서 아찔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후로 저는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고 집에 오신다고 해도 없는 척하고 조용히 숨죽여 있었어요. 툭 하면 들려서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늘어놓으시고 끝은 결국 저를 향한 핀잔과 구박뿐이니 뵙고 싶을 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를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야, 너는 전화도 안 받으면서 뭐하러 전화기를 갖고 다니는 거니? 폼이니? 네가 이렇게 꼴같지 않게 구니까 내가 성이 안 차서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거야. 네가 제대로 하면 내가 그러겠냐? 소리가 하도 쩌렁쩌렁하게 들리니 남편도 민망했는지 바로 전화를 바꿔 채가더군요. 엄마, 대체 왜 그래? 기분 상하게 제발 이러지 좀 마. 아니, 그게 또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한창 뭐라 말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데 저는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서 중재하는 남편도 힘들어 보이고 도대체 제가 뭐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본인이 보기에도 자기 엄마가 너무한 것 같으니 그것 갖고 저에게 뭐라 하진 않았으나 그렇게 어머니가 한 번씩 들이닥치고 나면 둘의 분위기는 늘상 서먹해지고 대면대면해지게 되었어요. 이 부분만 빼면 정말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인데 이렇게 자꾸 어머니가 가운데 끼려고 하시니 셋이 같이 사는 기분이 들더군요. 한 번은 우리가 1박 2일로 부산 여행을 빠르게 다녀왔는데 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부산을 가는 중이라고 했더니 바로 저를 바꾸라고 하셨나 봅니다. 저는 일부러 남편도 들으라고 스피커폰을 켜두었어요. 정희 너는 시간도 참 많은가 보다. 그렇게 바쁘다고 우리 집에도 안 들러보더니 어른들 어찌 사는지 들여다보지도 않니? 내가 충고하마. 니네끼리만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그거
아주 예의 없는 짓이라고. 운전하던 남편은 놀라서 잠깐 차를 세우고 바로 바꿔봤더군요. 어머니도 남편이 다 듣고 있다는 걸 알고 더 기분이 나쁘셨는지 이후에 저를 만났을 때에도 공연히 더 심소를 부리셨어요. 어머니 외에 다른 시댁 식구들은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조금도 없는데 너무 지치더라고요. 남편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자꾸 저에게 사과를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제가 슬슬 화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 50대 후반밖에 안 되시고 젊으신 편이에요. 그런데도 제 주변 훨씬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들보다 더 옛날 사상을 갖고 저를 힘들게 하시더군요. 막상 본인은 아주 짧고 굵게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어영부영 시간은 지나고 그럭저럭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님이 환갑을 맞이하게 되셨기에 이때에는 조금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저에게 무척 잘해주셨던 아버님이고 늘상 제 생일도 챙겨주시고 별거 없이 그냥 꽃이나 떡, 빵 등을 사다 주고 가신 아버님이시기에 저도 정성껏 잘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을 했더니 속으로 좋은 것 같긴 했지만 제가 힘들까봐 선뜻 답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너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래서 저는 얼른 대답을 했어요. 아니야. 내가 이번에 솜씨 좀 발휘해 볼게. 남편은 은근히 기분이 좋았는지 시댁에 알렸고 아버님은 곧장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아이고, 정희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요즘 누가 환갑에 잔치를 하냐? 너 힘들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 안 힘들어요. 오히려 기대되는데요. 아버님도 이번에 기대하셔도 좋아요. 제가 요리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집안을 꾸미고 예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기분을 내보려고 열심히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알아보았어요. 외국의 고급스러운 홈파티 사진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흉내를 내볼까 고민하고 몇 번이나 그림으로 아버님의 환갑상을 예시로 그려보면서 음식들은 어떻게 놓고 사진들은 어떻게 장식을 하고 집안에서도 멋스러운 기념물 분위기를 내기 위해 많은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제가 예시로 만든 디자인은 남편이 보더니 무척 놀라더라고요. 와, 이거 완전히 전문 파티 플래너잖아. 우리 여보가 이런 재능도 있었구나. 진짜 멋지다. 남편이 칭찬해주니까 저도 더 가슴이 벅차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저한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저야말로 남편의 말처럼 새로운 재능을 찾게 된 것 같아서 기뻤고 제가 계획해둔 그림 안에 아버님을 모셔왔을 때 어떤 반응이실지도 너무 궁금하더군요. 일부러 식기도 한창 유행하는 종류들로 다 구입을 하고 상차림을 할 테이블도 새로 샀습니다. 아버님의 젊은 날 사진들부터 해서 최근에 찍은 가족들 사진까지 거실 한쪽 벽면에다가 갤러리처럼 꾸며두고 요즘 유행이라는 케이크에다가 아버님을 위한 축하 메시지와 사진도 꽂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리는 좀 부족한지라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들을 남편을 통해 미리 조사한 다음 홈파티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맛깔스럽고 예쁘게 보내달라고 일일이 세세하게 주문을 했어요.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걸 보니까 제가 다 떨리고 이날 아버님을 더없이 행복하게 드리고 싶어 두근두근 설레더라고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아버님께 인사 갔을 때 소녀스러운 편지지에다가 어색하게 내용을 꽉 채워서 써주셨던 모습들을 생각했어요. 내용은 대략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돈께도 이렇게 예쁜 딸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었는데 그걸 읽고 당시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제가 비록 어머니와의 관계는 힘들지만 아버님은 정말 저에게 친아빠 그 이상의 정을 보여주셨기에 마치 나에게 좋은 아빠가 계셨다면 이런 식으로 함께 보낼 거라는 가정하에 거의 밤잠을 자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꾸며보고 사진도 찍고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던 중에 드디어 환갑잔치 당일날이 되었고
그날 저녁에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일부러 하루 월차도 냈습니다.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배달되는 것들 배송받아서 하나씩 꾸미려면 왠지 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 가족들을 다 놀래켜드리고 싶은 욕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준비된 것들을 착착 걸어가면서 배송된 요리들을 조금씩 채워넣고 그릇들도 새롭게 세팅을 해두었어요. 중간중간 과정마다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주니 그저 감탄하기 일쑤였고 저에게 연신 고맙다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더군요. 이날 남편도 저에게 조금 미안했던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고 함께 준비를 했어요. 음식들은 상태 모두 점검한 다음에 가족들 도착하기 직전부터 덜어두었는데요. 그러는 사이 아버님과 어머님도 오시고 아가씨도 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버님은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던지 정말 너무 뿌듯하지 뭡니까? 와, 정이야. 이걸 네가 다 한 거냐? 내가 태어나서 이런 대접은 정말 처음 받아보는구나. 아버님은 살짝 눈가가 빨개지시더니 너무 고맙다며 연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아가씨도 바로 저에게 다가와서는 말을 걸었어요. 세상에, 언니, 이거 정말 언니가 다 하신 거예요? 너무 멋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따로 한갑잔치하러 장소 빌릴 일도 없겠어요. 언니 진짜 손재주 좋으시네요. 우리 아빠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남편도 역시 아가씨에게 제 자랑을 엄청 하면서 그렇게 기분 좋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뒤에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딱히 어머니 반응은 어떨지 상상이 갔지만 크게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더군요. 그냥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듯한 표정으로 둘러보며 구경만 하실 뿐 전혀 웃지도 어떻지도 않은 상태셨어요. 아마도 요 근래 일들 때문에 여전히 저한테 감정이 좋진 않으신 것 같았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아버님 환갑 잔치 때문에 오신 듯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날은 좋은 날이니 저도 그냥 다 덮기로 하고 어머니께 밝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어째 뭔가 좀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더군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건성으로 인사를 받으시더니 대뜸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 이후 벌어진 상황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상황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날을 생각해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것 같아요. 이거 네가 다 한 거냐? 아, 네, 어머니. 제가 다 꾸몄어요. 음식도 네가 다 한 거고? 아니요. 마음은 제가 다 하고 싶었는데 요리를 잘 못해서 요즘에 이런 파티 음식들이 잘 되어 있어서 맛있는 곳으로 주문했어요, 어머니. 어머님 갑자기 눈을 희번뜩하게 뜨시더니 냅다 소리를 지르는데 가족들이 다 놀라서 일제히 시선이 꽂혔어요. 뭐야? 그럼 배달시킨 거야? 야, 너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습냐? 어디서 음식 갖고 장난질이야? 너무 어벙벙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남편과 어머님 아가씨는 다들 황당한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더군요.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배달 나부랭이를 시켜서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야? 네가 볼 땐 우리 입이 그렇게 싸구려 같냐? 니네 시아비가 네 남편을 어찌 키워서 장가 보냈는데 이따위 대접을 하고 있어. 분위기는 완전히 찬물을 뒤얹은 듯 깨져버렸고 전 하도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달달달 손이 떨리더군요. 요 며칠 밤새면서 준비하느라 잠도 부족했고 살짝 어지럽기도 했지만 그저 오늘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벅차게 만들었는데 정말 앞이 기우뚱하고 기울 듯 현기증이 나더군요. 엄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겨우 입이 떨어진 아가씨가 어머니를 말려보았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에게 고성을 내셨습니다. 네가 아주 제대로 미친 개야. 우리 집을 조무습게 본 게 아니면 이따위로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너 쉽사리 시켰니? 뭘 어쨌니? 이거 완전 제대로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니야? 내가 이따위 취급을 며느리한테 받고 산다.
어머님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흐름으로 흐느끼시더니 그대로 신발을 신고 뛰어나가 버리셨어요. 저는 정말 그 자리에 서서 멍청하게 뒤집어 쓴 듯 가만히 서 있었어요.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그저 전부 우스꽝스러운 결과물이 되어버렸고, 다들 억지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아서 뭔가 입에 넣긴 했지만 제대로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다가오셔서 몇 번이나 제게 사과하시고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돌아서서 그저 눈물만 나와서 저는 방으로 들어왔고, 결국 아버님과 아가씨가 돌아가고 난 뒤에야 하나씩 장식들을 뜯으며 음식들을 대부분 다 버리게 되었어요. 남편은 면목이 없었던지 제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제발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모든 상황이 다 얼얼하고 당황스럽고 우라가 치밀었어요. 참 공교롭게도 며칠 후가 어버이날이었고,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도무지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볼 자신도 없었지만 매일같이 아버님이 전화를 하시고 집에 찾아오시고 계속 사과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 편하자고 어버이날에 아버님만 우리 집으로 혼자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속으로 꾹 누른 채 할 수 없이 용돈과 선물을 꾸역꾸역 사서 들리게 되었는데요. 정말 황당한 것이 어머니야말로 저를 얼마나 우습고 바보같이 보시는지 알겠더군요. 모든 행사를 망쳐버리고 나가신 어머니에게 그래도 일단은 제가 아랫사람이니 용돈도 직접 드렸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획 내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툭 떨어지는 봉투를 보고 아버님이 쩔쩔매시면서 바로 주워주시고, 남편과 아버님만 이렇게 살얼음을 걷듯 눈치를 보고 있고 저는 완전 죄인이 된 모양새였어요. 그런 상황까지 겪고 나니 아무리 아버님이나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까지 어머니께 잘못을 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너무 서러워서 몇 번이나 친정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사위에게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잘해주려고 하는 엄마를 생각하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대로 제가 어머니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또 제가 완전히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섰고 대제를 하면서 들어가야 쳐다보실까 말까 한데요.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와 어머니의 관계가 어떻게 보이는 건지, 제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솔직히 너무 지금 많이 힘듭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지 몇 달이 흘러도 어머니의 목소리, 말투, 모든 게 잊혀지지 않고 정말 이러다 제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겁까지 납니다.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끔찍이도 원망하고 싫어했습니다. 보통 어른이 돼서는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기 나름인데 얼마나 힘들고 서럽고 그랬는지 전 아직까지도 5살, 6살 때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때를 가끔 떠올리게 되면 괜시리 평소 꾸지도 않던 악몽을 꾸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되도록이면 떠올리려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어쩐지 오랜만에 그동안 제 마음속에 꽁꽁 숨겨오던, 묵혀오던 이야기들을 꺼내야만 할 것 같아서 정말 인생 처음으로 저의 사연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저의 이야기를 공감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슬퍼지네요. 어릴 적 엄마는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아빠와 결혼을 하게 된 것도 둘이 연애 중에 어쩌다가 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 때문에 엄마가 괜히 아빠라는 사람한테 인생을 저당 잡힌 것 같아서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그냥 저를 지워서라도 둘이 결혼하지 말지. 그렇다면 적어도 엄마는 행복했을 텐데. 아빠는 어린 제 기억에도 참 가정을 돌보는 일이라곤 꿈에도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와요? 라고 이야기하며 연락도 없이 밤이든 새벽이든 자기 멋대로 들어오던 아빠를 안쓰러운 목소리로 붙잡았고, 아빠는 엄마가 그러던 말던
남자가 밤에 들어오면 밤에 들어오는 거고, 새벽에 들어오면 새벽에 들어오는 거지. 어디 집안이라는 여자가 그런 걸 묻고 난리야? 라며 참으로 가부장적으로 저희 엄마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라며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아빠를 보내기 일쑤였죠. 비록 지금이야 아빠의 행동이 무척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원망하고 있지만, 저 역시 어린 시절에는 그냥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밖을 나돌았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아빠가 저랑 놀아주고 함께 해줬으면 해서 어느 날은 밖에 나가려는 아빠의 바지가락을 붙잡고, 아빠, 나랑 놀아줘요.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아빠가 하나뿐인 딸의 간절한 부탁에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일 만한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아빠를 미워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빤 제가 붙잡던 엄마가 붙잡던 단 한 번도 저희 모녀의 말을 들어준 적이 없었고, 어린 저야 그냥 아빠가 놀아주지 않아서 서운한 정도에 그쳤다지만 엄마는 아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렸던 저한테 아빠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을 수도 없고, 게다가 엄마는 너무 일찍이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느라 친구가 마땅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외할머니네, 즉 저에게는 외갓집이 되는 식구들과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연을 끊고 사는 것 정도는 아니었지만 들어보니까 외할머니는 엄마와 아빠의 결혼을 무척이나 반대를 했다고 해요. 너 그놈이랑 결혼할 거면 우리 집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라. 애는 지워. 하지만 그런 외할머니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였고, 이미 뱃속에서 숨쉬고 있는 저를 지울 수 없었기에 외할머니의 간절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빠와 결혼을 해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 덕분에 외가 쪽과는 사실상 인연이 거의 없는 상태로 엄마 혼자 외딴 기러기처럼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서 아빠를 선택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엄마와의 결혼을 매일매일 후회했죠. 이놈의 애만 안 생겼어도 내가 결혼 따위 했을 리 없는데 내 인생이 망했다. 망했어. 자식 때문에. 언젠가 술을 먹고 한 아빠의 말에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 저의 길을 막아주었던 엄마의 노력이 무색하게 아빠는 시도 때도 없이 아이가 있어서 너무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어릴 때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저는 점점 자연스럽게 아빠에 대한 기대를 버렸던 것 같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빠에게 놀아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아빠에게 쓸데없이 말을 거는 일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 엄마한테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힘들까봐 집 청소도 하고, 엄마 힘들까봐 설거지도 하고, 초등학교 때 얼마나 같은 반에서 친해진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전 엄마 혼자서 힘들고 외로울까봐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애들이 놀자고 해도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집에 갔죠. 엄마, 저 학교 다녀왔어요. 응, 왔니? 아이고, 좀 늦게 와도 되는데. 엄마는 제가 매일같이 본인 때문에 일찍 집에 다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늘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죠. 하지만 저는 엄마가 저에게 미안해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도 못할 사람이었고, 솔직히 제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 아닌가 싶어 제 나름대로의 자괴감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저의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때쯤 술집에서 만난 상간녀와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문제로 아빠에게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걸 잠결에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아빠가 저랑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데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내심 아빠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였을까요? 차라리 그냥 이대로 더 이상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고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고도 어렴풋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바람이 이루어진 건지 뭔지 정말로 아빠는 며칠 뒤에 본인의 짐을 싸서는 집을 나가고 말았죠. 허망한 눈길로 거실을 돌아다보던 엄마가 기억이 나지만 전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당장은 아빠가 없어서 허전하고 그럴지언정 아빠가 평소 우리에게 잘해주던 사람도 아니었기에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섣부른 생각이었나 봅니다. 제가 9살이 되던 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왜 이상하게 그날따라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부터도 학교가 끝나면 제깍제깍 집에 갔지만 그날은 어쩐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원래 그날은 처음으로 학교 끝난 후에 집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서 친구네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친구 생일에 초대받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녀와야지. 엄마가 용돈 줄 테니까 친구 생일 선물 예쁜 걸로 사서 다녀와라. 그리고 내일은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무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편하게 놀다 와.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쥐어준 돈 몇 푼으로 문방구에서 친구 생일 선물까지 사고 엄청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수업이 끝날 무렵에 갑자기 너무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을 맞은 친구한테 선물만 전해주고 너무 미안하다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뒤에 종이치고 선생님이 종례를 하자마자 누구보다 먼저 밖으로 나와서는 집을 향해 끝없이 달렸어요. 학교랑 집이랑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한 걸음이 꼭 1000걸음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도착했고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 있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엄마였다면 딸이 최대한 이런 참혹한 광경을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딸이 늦게 들어오는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역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친구네 생일 파티에 가기로 약속을 한 날, 그렇게 거실 한복판에서 나쁜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한테는 전화를 받자 받지도 않고 엄마가 평소 전화번호를 적어두었던 수첩을 뒤져서 평소 교류 한번 제대로 없다던 외갓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금 연로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할머니, 엄마가 하며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다행히 외할머니가 저의 전화를 무시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와주신 덕분에 엄마는 거실 천장에서 내려와 바닥에 몸을 뉘일 수 있었고 그 길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고아원에 가게 될 위기에 처한 저를 외할머니가 데리고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의 막무가내 결혼 이후로 엄마를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의 연을 끊을 만큼 엄마를 미워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제 이름도 알고 있었고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울었던 게 바로 외할머니거든요.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언제나 따스한 밥과 좋은 옷을 제공해 주셨으며 가끔은 정말 평범한 할머니와 손녀 사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아마 외할머니가 없었더라면 엄마를 잃은 슬픔에 전 굉장히 힘든 사춘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외할머니가 계셔서 저를 돌봐주시고 생각해주신 덕분에 비록 엄마를 잃은 슬픔 자체야 제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을지언정 그 일로 인해 제 스스로를 갉아먹진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할머니와 지내는 일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전 중학교 3학년 때 급작스럽게 큰이모 집과 외삼촌 집을 전전해야 했거든요. 외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서였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막 되었을 때였죠. 아마 할머니도 엄마를 잃은 슬픔을 못 이기셔서 그렇게 빨리 가버리신 걸까요? 늘 저 몰래 우시더니 병을 얻어 가시고 말았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나마 마음 줄 수 있는 가족을 연달아 잃은 저는 대체 이제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있는 저를 보며 이모들과 삼촌들이 쟤는 누가 데려가? 라며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은 이후로 더욱 그랬습니다. 고아원에 가기도 무섭고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처럼 나를 사랑으로 맡아줄 사람도 없고 어떤 연유로 큰이모와 작은 외삼촌이 선택된 것인진 모르겠지만 저는 1년에 한 번씩 큰이모 집에서 살았다가 작은 외삼촌 집에서 살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모도 그리고 작은 외삼촌도 가정이 있었기에 집에는 애들이 있었는데 정말 뭘 해도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큰이모나 작은 외삼촌이 저를 대놓고 면박을 주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제때제때 밥도 챙겨주셨고 가끔 가다가 옷도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외할머니처럼 저를 있는 그대로 반겨주는 느낌은 아니었죠.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한데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비참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 저를 어느 정도 잘 대해줬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맘때쯤에는 빨리 어른이 돼서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른 성인이 되어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 살아야 큰이모도 작은 외삼촌도 저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조금씩 알바를 했습니다. 어차피 공부를 원래부터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대학에 갈 생각도 그때는 없었어서 그냥 고졸로 빨리 고등학교만 끝내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어찌저찌 전문대를 나와가지고 졸업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만큼 빨리 혼자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바로 집을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해봐야 돈은 얼마나 많이 벌 수 있겠어요. 모인 돈이 그리 많진 않았지만 필요한 거는 일단 먼저 밖에 나간 다음에 몸으로 부딪혀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큰이모나 작은 외삼촌은 이제 성인인데 바로 독립을 하겠다고? 라면서 어느 정도는 저를 걱정해 주셨지만 제가 엄청 강건하게 네, 저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하며 독립을 이야기하니까 결국 알겠다고 했죠. 포기할 뻔했던 대학 생활은 꽤 재밌었습니다. 비록 전문대라서 2년만 다니면 됐지만 당시만큼 제 인생에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전문대 자체가 졸업을 하고서 바로 취직을 생각하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도 있었고 게다가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도 참 괜찮은 애들 뿐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상 가정 환경 꼴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초중고 때 사귄 친구들과는 오래도록 연락하는 친구들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냈죠. 게다가 제 인생은 그나마 성인이 되고서부터 조금씩 풀리는 팔자였는지 대학을 졸업하고서 거의 한 달, 2달 안에 바로 합격을 하게 된 작은 회사에서 전 지금의 남편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던 당시 저의 사수였어요. 아무래도 사수다 보니까 신입인 저의 곁에 딱 붙어서 일을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사람이 확실히 자주 보다 보면 정이 든다고. 당시 야근도 많았던 회사였는데 그럴 때마다 전 남편이 사수였기 때문에 뭘 하던 남편과 함께 해야 했습니다.
정말 과장 좀 보태서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늘 남편과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착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며 제가 마음을 주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남편도 저를 이성으로서 보고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함께 일을 하게 된 지 약 1년 만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당연히 비밀로 했어요. 남편이 워낙 공가사가 뚜렷한 사람인지라 저희가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청첩장을 줄 때까지 아무도 저희가 사귀는 사실을 몰랐을 정도예요. 게다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남편만큼 무척이나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제가 탐탁지 않고 아들인 남편에게 조금 더 좋은 여자가 오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가정 사정을 다 들은 시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이 많았네. 그래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줘서 내가 다 고마워요. 라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혼자서 남편과 정말로 언젠가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는 날이 오게 되면 남편과 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히 연애도 아니고 평생 함께 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조금 무섭기도 했고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에는 참 아까운 사람이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만 봐도 너무 번듯하고 괜찮았거든요. 요즘이야 부모가 없고 그런 게 아주 흠까진 아니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른들 사이에서는 좋지 않은 인식이 남아 있었는데 제가 결혼했을 땐 더 그랬거든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솔직히 그런 가정 환경을 다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했고 지레짐작하며 상대방 부모님이 날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에 전 결국 무사히 남편과 결혼을 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남편과 결혼해서 지낼 때는 제 인생의 첫 번째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나 남편이나 아이를 가지는 것에는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부부관계를 하더라도 피임을 철저히 했고 그 덕분에 저나 남편이나 결혼한 뒤에도 계속해서 다니던 회사를 재직하였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바쁜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중소기업 치고 회사 사람들도 다 착한 사람뿐이었고 대표님도 직원 하나하나를 소모품이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여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평생 여기 다니고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도 저랑 생각이 같았고요. 그렇게 남편과 부부로서도 함께, 직장 동료로서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도중에 누군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전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이 김영희 씨 맞으시죠? 라면서 제 이름을 이야기했을 땐 대체 어디서 만났었던 사람일까 하고서 궁금해했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저랑은 완전히 초면이었거든요. 일단 맞다고 하고 그냥 가만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춘기 씨 아시죠? 설마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남자에게서 제 인생 가장 끔찍한 기억을 남긴 이름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김춘기. 망나니 같던 제 아빠의 이름이었죠. 어쩐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남편에게 대략적으로 상황 설명을 하고 먼저 퇴근하고 가라고 한 뒤 전 회사 일이 끝나고 그 남자와 함께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당시 아빠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게 됐던 원인이 된 상간녀와 아빠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었어요. 시계상 계산해보니 처자식 버리고 도망가기 전부터 낳은 아들이더군요. 아, 대체 어떻게 그 아들이란 사람이 절 찾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간경화에 걸려서 간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저랑은 간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영희 씨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하고 한번 찾아왔어요. 영희 씨도 저희 아버지 자식이니까 조직 검사라도 한번 해주실 수 없을까요? 간이식이요? 이 사람은 제가 아빠에 대해서 얼마나 좋지 않은 기억밖에 없는지 모르는 거였을까요? 간이식은커녕 막말로 멀쩡히 있는 간이라도 떼서 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빠를 싫어했던 저로서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의 자식이란 것도 너무 싫은데 자식이라는 이유로 간이 맞아서 이식이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혐오스러울 것 같았어요. 어차피 이식을 해줄 생각도 없었지만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불쌍하게 떠나간 우리 엄마였어요. 나는 그런 인간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그 사람이 당신한텐 엄청 잘해줬나 봐요? 전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알고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그 인간한테 얼마나 큰 상처 받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번 한 번은 참을 테니까 다음에 또 이따위 부탁하려고 나 찾아오면 그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머리채라도 잡고 끝까지 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날 집에 돌아갔는데 정말 계속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애초에 아빠가 자기 아들한테 제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 남자가 절 찾아올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은 정말 끝까지 뻔뻔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전 이제 아빠 얼굴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게 상간녀랑 바람나서 저랑 엄마 버리고 와서 엄마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몰아갔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살려고 그런 식으로 제 이름을 언급을 했다는 게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집에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이 다 있어? 당신 절대 나서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마. 라며 저를 대신해서 더 크게 화내줘서 그나마 아픈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잠만 자면 어린 시절의 꿈을 악몽으로 꾸어서 아침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피곤한 얼굴로 회사를 출근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집 나가던 마지막 순간이 꿈에 나올 때도 있었고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날이 꿈에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자다가 눈을 뜨자마자 펑펑 울었던 날도 있고 잠을 잘 때만 꿈을 꾸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밤을 새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깨어있을 때도 계속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맴돌고 이유 모를 찝찝함이 자꾸 느껴지는 통에 일하다가 실수도 종종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때 제가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슨 마음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그 상태로 쭉 살고 있던 와중에 다시 한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들이란 사람에게서요. 조직 검사 해주실 수 없겠냐고 다시 한번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소리를 지르듯 말해버렸습니다. 제 전화번호로 한 번만 더 연락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제 고함에 그제야 그 사람은 전화를 끊더군요. 그 뒤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빠의 아들이라던 사람이 연락이 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사람 촉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이상하게 휴대폰 벨소리가 번개치듯이 귓속에 빨려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희 씨에게 참 죄송해요. 장례식장에 오라고 전화를 드린 건 아니고 그때의 제 무례를 사과도 할 겸 그래도 일단은 영희 씨도 최소한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그게 도리일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아버지로 인해 영희 씨한테 전화할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전해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생각과 고민들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왜일까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소주에 닭발 하나 시켜놓고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야식을 먹고 대화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아직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같은 피를 타고난 아빠라고 어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쓰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이 있기라도 했는지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고 소주 한 잔을 기울이니 어릴 적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도 잠시나마 행복했던 아빠와의 추억들. 그날 저는 별빛을 안주 삼아 오랫동안 추억에 잠겨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지금 열심히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결국 이미 예전에 아빠와는 연이 끊기고만 사이고 지금 당장 제 옆에 있는 남편과 현재를 살고 있는 저를 생각하면서 지금에 충실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으신 분들, 여전히 힘드시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며 노력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